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요새 반도체 시장 되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요거 차트를 잠깐 캡처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26%,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24%, D램 ETF가 23%, SOXX가 마이너스 14%,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나스닥이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은 한 2%에서 5% 조정이 많이 없죠. 뭐 이 정도는 1년에도 몇 번씩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메모리 쪽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마이크론도 저번에 되게 좋게 나왔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영업이익이 분기에 89조라는 진짜 이 정도면은 전 세계 기업 유례가 없는 정도 아닌가요? 엄청나게 네, 맞습니다. 나왔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네, 그게 이제 뭐 셀도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 이렇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없으면은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을 거두기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뭐 하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주를 받은 물량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그것이 원청보다 더 높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시장에 그 이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웅달님 개인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못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기업이 이렇게 이익이 좋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의 시총을 넘는다거나요. 뭐 여기서 더 많이 시총이 올라가서 막 그렇게 유수의 기업들하고 어깨를 견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한국 기업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 한계가요. 예를 들면은 이게 기업의 주가라는 게 물론 이익의 함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그 근저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 수수들이 재편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제 HBM 같은 쪽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워낙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구형 반도체 라인까지도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도 지금 올라가서 이 정도 이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익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 정부에서 아니면은 빅테크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는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도 그 CXMT라고 해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국을 지금 타전해가지고 테스트를 지금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한계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은 엔비디아가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벌지만 시총이 큰 게 문제다. 그래서 음, 뭐 한계가 어느 정도 상한이 있는 것 같다. 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에 맞게 이렇게 주가가 그만큼 뭐 예를 들어 400달러까지 올라가서 뭐 10 트릴리언까지 갔다. 뭐 예를 들어서요. 주가가 엔비디아가 10 트릴리언을 찍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한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 엔비디아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 있는 자금을 조금씩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빅테크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제 인프라를 까는 거고요.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B2C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벌 기업들은 빅테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낸 건데 이제 빅테크까지도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시총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는 폭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빅테크를 살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빅테크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래동 공부 멤버십 분들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매그스 빅테크도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도체랑 빅테크랑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7대 3, 뭐 6대 4 다 좋다. 8대 2도 좋다. 뭐 5대 5도 좋고요. 그래서 같이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다 드리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매그스는 꽤 주가가 조정받지 않고요. 꽤 좋습니다. 그 바닥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오를 때 매그스는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반도체 조정을 받을 때 매그스는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6, 7%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몰빵을 하고 베팅하기보다는 같이 모아가는 게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웅달님께서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메모리다. 거기서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또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뭐 MS, 아마존, 뭐 구글 메타 이런 데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해서 바이어잖아요, 그들이. 그들이 사줘야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들이 계속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계속 때려붓게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엔비디아는 유일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만약에 길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CXMT 같은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미국에 뭐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또 엄청난 제재는 아니거든요. 그 메모리 쪽은 구형 메모리, 뭐 DDR5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최첨단 뭐 블랙엘이라든지 HBM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미국이 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도 로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그래도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보는 거지. 뭐 마이크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창신 메모리 기업도 있고 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이고 뭐 기술 격차라든가 이런 거를 중국 기업들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판을 까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예 2인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리고 또한 그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독보성, 희소성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강한 파워를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도 우위를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제로 그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너무 큰 이익을 얻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TPU라고 해가지고 자체 칩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워낙 엔비디아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TPU 얘기가 나와도 약간 조정을 받지만 또 주가는 오르게 되고 구글은 또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게 되고 이런 구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2인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물론 점유율 차이가 엄청 많긴 하지만 AMD가 2인자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었나요? 2인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격차가 너무나도 이제 어마어마하니까요. 지금 한 자릿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아, 점유율이. 네. 그러니까 거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AMD가 뭐 칩 자체는 성능으로 뭐 따라올 수 있긴 한데 이제 쿠다라고 해서 개발자들 생태계까지도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플랫폼적인 성격까지 보면은 뭐 AMD는 아직 그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영역을요. 침범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현 시점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비싸고 점유율을 앞으로는 좀 빼앗길 위험이 있다라고 봐서 제 생각엔 멀티플을 좀 적게 받는 것 같고
AMD는 물론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 실적에 비해서 사실 되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 그러면 그건 시장에서 AMD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지금 엔비디아가 오히려 저평가로 그 음, 시장이 그 많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근데 이러다가 행보디아라고 하더라고. 예, 예, 예. 이러다가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예,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190, 200불 깨졌을 때 저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한 190달러 초반, 180달러에서 190달러 그 중간이 그 121선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매수했으면 요때죠. 예, 요때 매수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분할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모아간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무난하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뭐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치면 두 배가 되면 10조 달러잖아요. 네. 이게 그 20조 달러가 돼야 이제 한 300% 정도 기대 수익이 되는데, 아, 시총을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너무너무 무거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개별주 투자 지금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주가가 위로 뭐 100%, 50% 오르면 좋긴 하지만, 이제 보통 월가의 보고서들을 보면은 한 15%, 30% 정도 이렇게 위로 상향되면은 이제 바이나 스트롱 바이 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250불 정도를 그쵸? 240불 정도를 한번 찍었었고, 거기서 지금 이제 200불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5% 조정 받은 거니까요. 또 올라갈 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게 엔비디아가 우선 가주지 않으면은 주가의 상방은 제한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만약에 엔비디아가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막 과거처럼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더 중소형주로 가서 엔비디아가 좀 횡보를 할 것 같고 상방이 좀 막혀 있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예 이제 조금 더 작은 중소형주에서 뭐 약간 순환매 느낌으로요. 그런 걸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리스크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D램 ETF 다 조정 지금 2, 30%대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씩 이런 거 모아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이익도 다 지금 좋게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보다 다른 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네. 요즘에 서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착해졌는데 네, 62불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게 한동안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서클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고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 자체가 고변동성이라서 이제 전제 자체를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엔비디아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과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선 실적이 지금 안 나옵니다. 실적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 사실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할 말도 없고요. 여기서 갑자기 두 배가 된다고 해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이더리움은 더 안 좋죠. 그리고 내부자들도 많이 팔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OUSD 같은 그런 연합체 경쟁자도 생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가격이 빠졌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서클 같은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도 한 4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클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보면서 최소 4년 주기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직은 뭐 실적도 없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0.3조 달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데 이제 이게 2030년까지 한 7배에서 12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4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팽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20만, 30만 달러가 가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막 10배 이상씩 크면은 300불 넘지 않을까요? 음,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바라보고 투자하면은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편되는 것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거고 실제로 불과 한 4개월 전만 해도 4, 5개월 전만 해도 IPO 그 시초가보다도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초고변동성 주식들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를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체 100% 포트폴리오 중에 0.5%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그러니까 진짜 없다 손 치는 거죠. 얘네가 1%가 없어도 99%가 올라가 주면 1%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1%가 이렇게 만약에 300불이 가면 되면 5배 이상 오르는 거면 1% 비중이 5%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고요.